알고 있는데, 이또가 저기 있죠. 자, 조선으로 옵니다. 1871년 이아쿠라 사절단이 유럽과 미국을 선언할 때 우리 조선은 신미양요를 겪게 됩니다. 남북전쟁을 끝낸 미 함대 1865년에 끝나요. 그때 이 동양 쪽으로 시선을 돌린 뒤에 물론 중국에도 와 있고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항시켜서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제너럴 셔먼웨의 보복으로 이때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조선 수군입니다. 여기가 광성부하고 용두돈대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강화도 기행 때 꼭 안내하는 곳이에요. 조선 수군들의 처참한 죽음을 한번 보세요. 그때 왔던 배입니다. 모노카시오. 인천의 이 월미도 앞쪽에 5함대를 정박하고 탐색한 뒤에 공격을 해서 강화도를 상륙작전을 벌인 뒤에 해군에 의해서 포격으로 무려 350명이 몰살당한 전투입니다. 무기 차이였어요. 우리 조선 수군들 저 안타까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강화도 역사기행을 준비하러 조사 들어갔다가 그 강화 역사박물관 지금은 이제 갑곳에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내륙으로 갔지만 이런 비슷한 사진이 전시된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2011년도 스님들 모시고 가서 이분들을 모셔져 있는 신미호충에 참배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 세 배가 다 증기선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그 다음에 얘는 콜로라도호예요, 미국에. 아까는 모노카시오고.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운요호입니다. 200톤. 영국에서 사와서 우리 조선의 강화도작을 체결한 뒤에 35년 만에 조선을 병탄, 강탈해간 출발점이 바로 이 운요호인데 이들 모두 다 연통이 들어있죠? 연통. 그 후로 약 20년 후 공주금치입니다. 무기 열세가 이미 근대와 전근대에서 완전히 판가름 난 상태에서 우리의 동학농민혁명군은 주로 지방 관할을 점령해서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포도 있었죠, 물론. 그렇지만 근대식 격발소총 앞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미 일본은 1866년에 이 스나이드 엔필드를 도입한 뒤에 자체 분해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메이지 13년인 1880년에 일본의 고유한 소총 무라타 소총을 개발해요. 그게 14년 뒤에 동학농민혁명군을 탄압하는데 그리고 청일전쟁에 훗날 너일전쟁에 쓰는 소총이 바로 이 무라타 소총입니다. 갖고 왔는데 제가 동학여행하면 꼭 여기서 참배하고 올라가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우금치 그 고갯마루를 넘어가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보은 북실전투. 요 글 한번 읽어보실래요? 소리 내서. 자, 시작. 제가 이 동학여행을 여러 번 하면서 이쪽에 이제 보은, 청산, 옥천 이 일대를 안내할 때 들어가는 코스인데요. 저 뒤에 까만 오석에다 새겨진 글귀를 제가 옮겨 적은 거예요. 보은 장내리에서 집결해서 청산에서 기포하고 그리고 내륙 영동과 금산을 거쳐서 어디 논산에서 전봉준 장군과 합류하죠. 누가요? 손병희 선생이.
그렇게 해서 같이 시종일관 다니다가 1894년 11월 25일, 그러니까 지금의 원평 구미란, 그 27회 퇴인 성황산, 거기에서 해산하고, 손명희 선생과 전봉준 장군은 갈라지죠. 그래서 임실에 청홍에 와 있던 해월 선생을 만나서 북상을 합니다. 그렇게 북상을 해서 산소를 넘어서 장수, 그리고 무주에서 전투를 하고 영동, 용산 전투를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청산을 거쳐서 보은으로 장내리로 왔을 때는 완전 파괴된 곳이었죠. 눈이 오는 때인데. 그리고 보은에 들어갔다가 바로 이 북실로 들어가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에 보면 하얀 밤이라는 게 나와요. 하얀 밤.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하얀 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고, 실제로 이제 전투다운 전투는 여기에서 끝나고요. 물론 북상에서 또 충주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파란만장했던 가보년의 마지막 창과 내려놓아야 할 그 계기가 된 게 보은 북실 전투인데, 이때 우리가 썼던 무기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청일전쟁을 합니다. 일본은 메이주신 이후에 산업화를 해서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해서 유럽의 이 자본경제, 화폐제도 이런 것들 도입을 한 뒤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유럽처럼 다른 제국주의처럼 우리도 식민지를 경영한다. 그래서 전투를 벌인 것이 청나라입니다. 이후 1894년부터 1945년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50년 동안 일본은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 근간이 천황제 이데올로기예요.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 그것이 우리 한국의 정환론과 관련이 있는데, 그 정환론 이면에는 고대시기에 있던 신공왕후의 이 사만정벌론, 허구에 근거를 해서 계속 유지해 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시간 아마 제국헌법을 전 김승환 교육감님으로부터 들었을 텐데, 그런 일본 제국헌법을 근간으로 해서 천황을 신격화시키고 거기에 온 국민들을 군국주의로 몰아가서, 그러니까 군국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으로 나라를 교육이고 정치고 모든 걸 군사 위주로 끌고 가는 거죠. 전체주의적 성격까지 가진 그런 전략으로 일본이 50년간 전쟁을 한 배경에는 바로 청일전쟁 후에 받은 일본 1년 예산의 4배, 2억량에 있어요. 이 돈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뒤 노일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일전쟁을 할 때 영국과 미국이 뭘 해요? 일본의 이 군사 전략을, 군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채권을 일제가 발행할 때 그걸 대부분 다 영국과 미국이 사줍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식민지 개발에서 러시아가 남하하면 그만큼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 아실 거예요. 그런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너일전쟁, 1904년 시작해서 5년 끝나는 너일전쟁은 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에요.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과 미국이 지원한 이 일본이 너무 막강해지니까 결국 태평양전쟁 때 미국과 일본이 맞서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러시아의 남하, 동방정책, 그것이 시베리아 철도입니다. 이건 이미 일본이 우리 한국 철도를 연구한 건요, 동학대입니다. 1894년에 이들이 이미 비밀리 측량을 해오고 있었어요. 철로를 놓기 위해서. 청나라와의 전쟁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측지를 하는 부대를 엄호했던 일개 소대도 안 되는 한 20여 명의 부대가 바로 이 청주성에 왔던 김계남 장군과 맞닥뜨린 그 부대예요. 일본군의 부대는 전부 공주로 다 죽여야 했으니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로 선로를 비밀리에 측지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1890년대 후반에 이미 시베리아 철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양쪽 다, 하나는 남쪽으로, 하나는 북쪽으로 침략하려고 하는 제국주의, 하나는 유럽의 제국주의, 하나는 아시아에 성공한 제국주의, 그 당시만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희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 홍주성 전투는 5월 31일 용산에 있는 러시아의 군대와 너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군 정예부대가 내려와서 초토화시킨 의병 전쟁사입니다. 이때 이게 지금 홍주성인데요. 제가 빨간 옷 입은 게 저입니다. 박효신의 숨이라는 노래를 제가 저 성벽에서 들려줬어요. 우리 조기동 선생님이 때 갔죠? 네. 작두로 시신을 목을 잘라서 여기 써놨네요. 기레양기 상권의 396쪽 405쪽 제가 책이 이 기레양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상권 학원입니다. 20년 역사기록을 책으로 낸 건데요. 300명이 학살당합니다. 무려 300명. 그리고 그 학살한 이 안에 성 안에 일부 건물에 피범벅이 된 건물이 있었어요. 당시 홍주부사가 와서 뒤처리로 왔는데 목 잘린 시신도 수습합니다. 그 묻어줘요. 이렇게 잔혹하게 일제가 우리 의병을 학살을 했어요. 경술국치 1910년, 그리고 우리는 이미 1906년 7년부터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한 신민회가 결성이 되고, 그리고 1911년이면 바로 삼원부 추가가 뒤에 신흥강습소를 시작으로 1920년까지 약 10년간 3,500명의 무관생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그리고 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도 참 기괴한데 2년으로 참전한 게 일본이 영일동맹의 끈으로 제1차 세계전에 참전해서 승전국이 됩니다. 일본이. 그리고 인류문화사에서 처음으로 항공모함이라는 게 바로 영국에서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이 배에서 이륙하고 착륙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진정한 항공모함은 일본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17년에 이 퓨리어스 항공모함을 시작으로 해서 1920년대 오면 일본이 그야말로 이착륙이 가능한 최초의 항공모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에 바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독일과 협약을 맺고 물러납니다. 이때 1년도 안 돼서, 왜냐하면 1917년 10월, 11월 혁명이니까 바로 이 하바로프스크에서 김 알렉산드리아 스탄키비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희 선생, 또 신민회의 일부 급진적인 학자들, 지식인들, 그들이 참여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주의 당인 한인사회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내 조선공산당은 1925년에 결성되지만 이미 8년 전에 외부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러시아는 내부 문제로 1차 세계전에서 빠지고 결국 18년 독일이 항복선을 하면서 1차 세계전은 끝나죠. 그리고 이때 러시아에서는 적군과 백군의 내전이 들어가고 유럽의 간섭군이 이 백군파에 가담하고 적군, 사회주의 세력과 싸우게 돼요. 이때 일본이 백군에 가담해서 간섭군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갔던 신안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신안촌에 우리 한인사회를 파괴시키는 배경이 1918년 일본이 러시아에 참전하면서 블라디보스톡에 들어왔을 때 한 일이에요. 자, 이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배상한 어마어마한 이 배상금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만드는 배경이 되고 맙니다. 1919년 수원 제암리의 일제 학살입니다. 제가 태평양 전쟁과 조선인의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태평양 전쟁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부터 시작한 이유를 아마 알으셨을 거예요. 그게 한 세트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일본의 근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양의 침략, 1853년에 페리, 그리고 63년에 이 장주번하고 사스마번에서 당했던 유럽 서양 산업 세력들에게 이 당한 것, 이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 열고 근대화에 성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좀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합리 사건, 3.1운동 때 일제가 저지른 만행입니다. 자, 그리고 1920년 우리 인류사에서는 근대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인간들을 학살하고 죽이기 위한 이 무기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아마 제일 인류사에서 악랄했던 때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파리 강화의 회의를 하잖아요. 1918년에. 이 파리 강화에 이어서 우리는 3.1 독립만세로 연결이 된 거니까 떨어진 건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국제연맹을 맺어서 해방 이후에 지금의 UN,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국제연합기구로서의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국제연맹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러시아의 이 4월 참변. 여러분은 1920년 간도 참변이라는 말 들어봤죠? 경신 참변이라고. 그 경신 참변이 10월 이후부터 있었다면 6개월 전인 4월에는 러시아 연해주에 바로 4월 참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본 군들이 러시아의 적군 그리고 우리 참여했던 빨치산들 우리가 사회주의 세력들이 러시아에 가서 독립운동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러시아 적군의 혁명 완수를 위해서. 이때 일본 군대가 이쪽을 들어와서 이 빨치산스크 일대로 해서 엄청난 토벌을 합니다. 이 시기 바로 연해주 참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른쪽에 최재형 선생님도 1920년 4월 20일에 체포돼서 총살되는 계기가 바로 이 4월 참변이에요. 그래서 신안촌이 완전 파괴가 됩니다. 조선인들이 학살당하고요. 일본은 우리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제가 홍주성 전투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회로부터 시작된 신흥무관학교 1920년 봉오동 전투. 이 봉오동 전투는 만주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 있던 홍범도 장군이 부두에서 일을 하면서 비밀리에 돈을 모아서 무기를 사뒀어요. 계속. 사서 숨겨놓고 그리고 결국 봉오동에 와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요. 청산리 전투는 바로 이 러시아의 이 적백군의 내전 때 체코군이 막 팔고 나가는 이런 무기들을 우리 독립군이 확보했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두 가지에 밀린 일제는 아무 죄 없는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대량 학살을 하죠. 이것이 바로 경신참변입니다. 태평양 전쟁에 희생당한 조선인을 지금 핵심 주제로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의 근대사에서 일제가 우리에게 어떤 만행을 했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구덩이 파고 지금 다 쓰러뜨린 거 보이죠? 아리랑이 조정래 선생의 아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님 웨일즈하고 김산하고 함께 쓴 아리랑도 있습니다. 이 아리랑이 신흥무관학교를 자사기 묘사해서 제가 구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 김산이 어느 집 목사님 집에 있었을 때 14살의 소녀를 마음속에 새겼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경신참변 때 이 목사님 가족이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두 아들이 산채로 세동강 나는 걸 보고 그리고 결국 부인은 끝내 이거를 감당을 못해서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이게 아리랑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가면 혁신유림의 대표적인 분이 일송 김동삼 선생입니다. 이 일송 김동삼의 동생이 김동만인데 이 김동만이 김동삼의 이런 독립운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원했던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결국 이 경신참변 때 끌려가서 잔혹하게 학살됩니다. 목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자유시참변, 독립운동사의 최대 참극이고 비극이었던 바로 이 파벌에서 왔던 견인했던 러시아 적군과 당시 극동공화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망 272, 익사 31, 실종 250, 후자를 택한다면 앞에 근거 말고 272 그러면 522에다가
약 600명이나 되는 우리의 독립지사들이 이 자유시 참번 때 안타깝게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1922년 일본 세계 최초로 본래 항공모함은 영국에서 1914년 시작했고 1917년에 항공모함이라는 게 들어갈 정도로 이제 됐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기획 단계부터 이 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은 호쇼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가카가 그리고 아카키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들은 18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때 미군의 공습으로 바다에 가라앉았던 항모들입니다. 그러니까 1922년에 제작된 항모가 1942년이니까 20년 뒤에 태평양 전쟁 때 폭침돼서 가라앉습니다. 그게 카가, 아카키, 또 하나 소류, 히류 이 네 척이 미드웨이 해전에 가서 침몰되는 거고요. 1923년 여러분이 아는 관동지진 때입니다. 9월 1일이 바로 조선인 6천여 명을 학살한 일제 만행이 있는 시기예요. 일본 땅이죠. 도쿄. 제가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집안의 일본 쪽 벽에 조그마한 단과 재물을 올리고 9월 1일 날 참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접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태평양 전쟁의 그 본진으로 가기 전에 그 발단이 됐던 것이 세계 대공황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일제는 전쟁, 군국주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전역을 늘려